K방산의 주요기 대 또 하나의 무기체계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좀 희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예, 모두 응원해야 되겠습니다.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 본영어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은지입니다. 자, 오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위에 그렇죠 위에 이게 딱 눈에 띄어요. 요건 이제 소위 뭐 CG라고 그러나요? 영상이고.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해병대 상륙작전에 투입될 대한민국 첫 번째 상륙 공격 헬기 국산 MAH가 드디어 착공을 가를 준비를 끝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쏟아졌던 만큼 뭐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와, 다음 달 첫 비상을 앞두고 있다고요? 다음 달?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국산 상륙 공격 헬기 마린 어택 헬리콥터 MAH CJ 1호기가 지난 10월 제작이 완료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달 11월에 지상 테스트를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 12월 첫 시험 비행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총 3대의 CJ기가 생산돼서 2026년 4월까지 다양한 시험이 이어질 거라고 하고요. 이후 이제 2026년 하반기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하게 될 MAH는요, 순차적으로 총 24대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MAH 실전 배치가 끝나는 2030년대 초반에는 해병 항공단의 상륙 공격 헬기 대대, 비행대대 1개와 상륙 기동 헬기 대대 2개. 그래서 이제 이 상륙 기동 헬기 대대는 28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편성이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예. 이게 MAH 개발 관련해서 본 게임에서 다룬 바가 있었는데 몇 년 안 된 것 같거든요. 3년 정도 됐나? 아니 근데 시험 비행 기간이 그런 1년 6개월. 아니 개발한 게 한 3년여 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 근데 시험 비행 기간이 1년 6개월. 이건 엄청 긴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저희 제작팀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관계자를 직접 취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유를 듣게 됐는데 많이 알려진 것처럼 MAH는 이 상륙 기동 헬기 MUH 마리논 기반이잖아요. 예. 그런데 카이 내부에서는 이 MAH를 아예 새로운 헬기 개발로 보고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파생형 개념이 아니라 헬기를 아예 새롭게 제작하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헬기 개발 시에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비행 시험을 다 시행한다고 하고요. 여기에는 공격 헬기 관련 테스트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상세 일정이나 시험 항목은 다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파생형이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근데 아무튼 MAH는 기존 국산 헬기들과 뭐 공통점도 이렇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차이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 일단 MAH가 탄생하기까지요, 그 큰 도움을 줄 다양한 국산 헬기들을 살펴보면은요, 우선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헬기, 기동 헬기 KUH-1 수리온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발된 게 해병대를 위한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요. 이제 해상화됐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아니 자세히 보니까 진짜 다르긴 다른데요. 이러면 이거 확실히 새로운 어떤 기체를 개발했다 이런 카이의 얘기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네요. 자, 근데 이제 외형 차이가 결국 어디서 나냐면 몸통은 그대로인데 옆에 튀어나온 거. 애드온 된 게 애드온된. 장착된 게 다르네요. 이게 이제 뭐냐면 스터브윙이라고 그래요. 스터브윙. 근데 이제 하여튼 이 MAH 개발에서 사실 이제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그 기존의 국산 헬기와 그 형상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체계 통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 MAH의 뿌리가 여기 그 화면에 나온 것처럼 뭐 수리온, 마리논 이렇게 뭐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무장 능력은 또 우리의 또 자랑 중에 하나인 LAH 또 이게 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MAH, 뭐 LAH, MUH 좀 헷갈리긴 합니다. 간단히 보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MUH 더하기 LAH 하면 MAH가 나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예, 수학 시간에 본 것처럼 뭐 1, 2 아니 빠질 거 빠지고 넣을 거 넣고 해서.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수리온은 우리나라를 세계 11번째 헬기 생산국으로 만들어준 그런 기체 아니겠습니까? 약 2,700시간 총 275항목의 비행시험 평가를 완수했었고요. 그래서 백두산을 포함해서 한반도 전역에서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백두산이요? 예. 와. 뭐 거기까지 갈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그것까지 고려해서 작전 그렇습니다. 반경을 잡을 만큼 스펙이 좋다. 예, 능력이 있는 거죠. 네, 능력이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스펙을 가진 육군 기동 헬기인데 수리온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상륙 기동 헬기 MUH 마리노는 해병대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발됐고요. 그래서 해상에서 이용한 기체 방염 처리, 부식 방지 기술 이런 해상 기술들이 적용됐고, 그리고 이제 함상 착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인 로터 접이 장치도 탑재가 됐었죠. 예. 상륙 공격 헬기 MAH는 더욱 발전된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 기체에다가 국산 소형 무장 헬기 LAH의 무장 기술을 접목한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LAH가 근데 우리 엄청 좀 헷갈리고 있는데 새로 이름이 붙었대요. 드디어 이것도 아까 마리논 수리온식으로 미르온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미르는 용이잖아요. 그래서 온은 사실 온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백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예요? 예, 마리논 수리온 다 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르온은 100% 용인지 예, 용이 완벽한 용.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외우기도 쉽고. 그래서 이 미르오는 에어버스 헬리콥터사의 H-155B1 플랫폼을 기반으로 최신 항전 장비와 무장 사격 통일 장비를 탑재한 이제 무장 헬기이고요. 이 미르온 LAH에서 검증된 무장 체계가 MAH에 적용된 만큼 효과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죠. 네. 그러니까 LAH가 이렇게 무장이 이식이 됐다. 근데 L은 라이트 아닙니까? 그래도 MAH는 또 좀 더 세야 될 거 아니에요. 비슷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MAH 무장 솔직히 제일 궁금하거든요. 얼마나 센지. 예, 일단 이제 녹화 시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MAH 모습이 사실 아직 정확히 공개된 게 없어요. 예. 아까 CG는 그냥 CG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MAH 모습을 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게 2021년 10월 이제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된 아덱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이제 여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당시에 이제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 기체에 상륙 공격 헬기 모형을 붙여서 MAH의 실물 기체를 최초 우선을 보였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무유도 로켓 2.75인치 유도 무유도 로켓이 장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LAH에서 통합됐던 국산 공대지 미사일 천검 보면은 무장을 늘리는데 집중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이제 적외선 탐지 장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또 기체 방호를 위한 장비들도 탑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포스가 느껴집니다. 그때 말씀해 주신 그 천검, 소위 한국판 헬파이어 이렇게 평가받는 그 무기 아니겠습니까? 천검의 영문명은 탱크 저격수, 탱크 스나이퍼스를 줄인 테이퍼스라고 이렇게 붙었는데 이름값만큼 성능이 아주 뛰어나죠. 좋네요. 예. 네, 천검의 길이는 1.7m, 직경은 15cm, 길고 좁은 그런 모습이고 발사 중량은 35kg, 관통력은 약 1m 두께의 장갑을 뚫을 수 있습니다. 사거리는 8km고요. 이 정도면 말씀하신 헬기용 공대지 유도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헬파이어하고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스펙이고요. 네. 사실 사거리나 관통력은 비슷한데 유도 능력은 오히려 천검이 한 수 위다라고. 그래서 스나이퍼스라는 이름이 붙었군요. 거기에 영문으로 하면 스나이퍼스 정확하다. 자신감을 가진 이름이죠. 천검에는 이중 모드 탐색기가 탑재가 돼 있는데 이거는 가시광선하고 적외선 영상을 모두 활용해서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높은 적중률을 자랑하게 되고요. 또 천검은 소위 발사 후 망각, 파이어 앤 포겟 기능도 갖췄는데 이거는 이제 발사된 뒤에 스스로 적외선 이미지를 이용해서 표적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발사된 뒤에 유선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또 표적을 지정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발사 후 재지정, 파이어 앤 업데이트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또 이게 쏘고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파이어 앤 포겟이 굉장히 발전된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건 또 필요할 때는 이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헬기하고 미사일이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통해서 발사된 미사일에서 영상을 보다가 뭔가 어긋난 것 같으면 글로 이제 다시 재조정을 할 수 있는 사수가 끝까지
조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예, 천검 대단한데 원샷 원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원샷 원킬 탱크 몇 개까지 날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장착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태까지 공개된 어떤 뭐 CG나 모형을 봤을 때는 MAH에 8발 정도 장착이 돼요. 그러니까 4발짜리 스테이션이 하나가 양쪽에 이제 딱 장착이 되는 형식인데 아파치 헬기 같은 것도 보면은 헬파이어 4발씩 단 다음에 옆에 이제 로켓 포드를 달지만 그 로켓 포드 자리를 떼고 거기에 또 다시 헬파이어 4발씩 달아가지고 16발이 되거든요. 네. 아마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실험도 해봐야 되고 과연 하중과 이런 것들이 잘 배분되냐 이런 것들도 봐야겠지만은 근데 이 천검이 진짜 말도 못하는 기능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세계 거의 최초 기능이에요. 스텔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자, 요즘 또 그 스텔스도 스텔스지만 자, 요즘 현대 무기 체계 중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인공지능, AI. 그렇군요. 그래서 인공지능. 예. 그래서 이 천검에 AI 알고리즘이 탑재가 돼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 신기하네요. 35kg짜리 AI 인공지능이 지금 탑재가 된다고요. 예. 천검 개발 당시에 거의 80만 프레임 이상의 표적을 딥러닝 계속 이제 소위 심층합성을 계속 시켜가지고 해서 이제 똑똑해진 거예요. 그래서 유사시에는 사수가 개입하지 않아도 고정된 표적을 자동으로 포착해가지고 공격할 수 있다. 딱, 야, 때려. 야. 아니 그 정도 딥러닝이면 뭐 지정할 것도 없이 그 피하 식별 될 거 아니에요. 80만 점 갖고 딥러닝 했다면서요. 그냥 누르면 알아서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상대편이 우리 거 타지 않으면. 예. 이제 급하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힘든 게 뭐냐면 표적이 어딨지 막 찾고 이거 표적 맞아 아니야? 이제 소위 이제 포지티브 아이디 이게 적인지 악인지 예. 이게 힘든데. 그 안면 인식 수준인데요. 그렇죠. 거의 뭐 그렇게 되면 엄청난 대단합니다. 거고. 천검. 자, 이렇게 뛰어난 공대지 미사일인데도 이 천검이 금액 기준으로 무려 96%를 국산화를 했어요. 그래서 뭐 모든 것들을 국산화해가는 과정이라면 이제 천검을 활용한 다양한 파생형 모델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헬파이어도 파생형이 뭐 한 뭐 10몇 가지 이상이 되는데 천검도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탱크 스나이퍼. 이게 천검을 통해서 충분히 그게 걸맞는 거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MAH에 탑재되는 무기 중에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신 게 있거든요. 우리가 다 빵만 쏠 거 아니셨습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맞죠? 네네, 맞습니다. 뭐 서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늘도 쏴야죠. 그렇죠. 공대공도 해야죠. 예. 네, 국산 헬기 최초로 공중전에 대비하기 위한 공대공 유도탄이 탑재가 되는데 유럽 미사일 개발 업체인 MBDA에서 만든 우리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미스트랄 3가 네. 탑재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2023년 6월 무렵에 방사청과 해병대 관계자들이 프랑스에서 미스트랄 3의 통합 납품에 관한 일정을 협의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미스트랄은 적외선 유도 방식으로 최대 마하 2.5의 속도로 날아가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헬기가 피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죠. 그렇겠네요. 예. 예. 중량은 18kg, 또 사용하는 포격 종류는 HBX, 포격 질량은 1.11kg인데요. 최신형인 그 3형의 공대경 요격 사거리는 약 7.5km로 알려져 있고요. 미스트랄은 뭐 속도로 빠르고 하니까 헬기뿐만 아니고 유사시에 적어도의 적 항공기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상륙 공격 헬기의 공중전 능력 향상에 아주 큰 기여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 MAH에는 2기 혹은 4기 정도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공대공, 공대지 능력까지 이제 완벽히 거의 완벽히 갖춘 MAH. 근데 이렇게 막강한 공격력을 갖춰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 해병대가 운영하는 상륙 기동 헬기, 상륙 공격 헬기 이게 뭐 당연히 임무가 맡은 게 서로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된 설계가 돼야 되는데 자 우선 상륙 기동 헬기 MUH 마리노는 해병대 병력을 싣고 소위 이제 수직 상륙이라고 그러죠. 이 하늘로 해서 이 병력을 목적지에 1개 분대를 투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장의 1개 분대 9명 병력이 이동 가능하고요. 조종사, 기상정비사 합쳐가지고 해서 이제 한 4명 정도 승무원이 있으니까 전부 이제 13명을 날라야 되는 거죠. 자, 이 공격 헬기 MAH는 기동 헬기들을 호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상 혹은 공중의 위협을 막아내는 엄호 임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엄호라고 하는 게 뭐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공격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적이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막강한 공격력은 기본으로 갖춰져 있고, 자 정찰, 정보 수집, 항공 지원 수행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센서도 필요하고 적이나 이런 거 위협을 볼 수 있는 센서도 필요하고 날아오는 위협을 감지하는 그 경보 장치 같은 거 당연히 필요하고 자 그다음에 천검, 그 공대지, 뭐 아까 말씀하셨던 미스트랄, 공대공 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어서 전천후로 지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 예. 특히 뭐 세상이 많이 바뀐 만큼 특히 해병대 입장에서는 해병대 분들께는 헬기는 꼭 필요한 그런 무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그렇죠. 왜냐하면은 오늘날의 해병대 상륙 작전에 있어서는 헬기의 중요성이 정말 크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영화들 보시면 상륙, 돌격, 장갑차 이런 거 이용해서 해안선에 상륙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정말 상륙 정도 있었고요, 막 예. 이렇게. 뭐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이런 때 이제 상륙 작전이 굉장히 중요한 승패를 좌우하는 역할을 하긴 했지만 너무나 희생이 큰 모습을 우리가 봤고 인명 피해가 어느 정도냐면은 태평양 전쟁 당시에 그 오키나와 상륙 작전 때 미군 피해가 전사자 46,000명 단 하나의 상륙 작전에서 오키나와 거기 가는데 하나예요. 네. 그리고 부상자 5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10만 명. 네. 이 오키나와 단일 상륙 작전의 전사자가 3년간의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와 같은 수준이에요. 정말 위험하고 힘든 임무군요, 상륙이. 네,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그 사람을 갈아 넣는다는 말이 정말 진심으로 느껴질 정도로 위험한 네. 그런 작전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너무나 뛰어나니까 이제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현대전에서는 이런 인적 피해를 감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미 해병대가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는 한 번도 이런 대규모 상륙 작전을 어디서 시행한 바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상륙 작전의 개념을 변화를 시킨 거죠. 돌격하는 방식이 아니고 강습 상륙 작전을 택하게 되는데 헬기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적 해안 후방에 침투하는 방식인 소위 말하는 그 초수평선 상륙 작전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네. 예, 그런 관점이고요. 수평선 넘어 보이지 않는 해상의 함정에서 목표 지역까지 침투하면서 적의 전투력을 신속하게 무력화한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상륙을 이제 사실은 실현시킨다라는 게 목적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때 정말 필요한 게 헬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달라진 작전 개념에 따라서 미 해병대를 포함해서 유럽 등에서는 많은 헬기를 개발해오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또한 이제 상륙 기동 헬기에 이어서 상륙 공격 헬기 도입을 앞두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상륙 작전하면 뭐 한국 사람들이야 당연히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테고 뭐 서양 분들은 뭐 노르망디 그리고 뭐 갈리폴리 상륙 작전도 있다고 하는데요. 요걸 이제 세계 3대 상륙 작전으로 뭐 꼽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인천 상륙 작전 이전에 또 다른 상륙 작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그런데 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작전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륙 작전이었을지 본방야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솔산 전투에서 24개 고지를 모두 탈환한 무적부대.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의 주축이 된 최강부대. 베트남 전쟁에서 북베트남 군과 8대1로 싸워 이긴 막강부대. 바로 대한민국 해병대죠. 특히 6.25 전쟁에서 주축이 되며 다양한 전과를 올렸는데 그중 해병대 전설의 시작이 된 작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병대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6.25 전쟁의 전환점을 가져다 준 이 작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8월 전설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지속됐는데요. 우리 군의 격렬한 방어로 인해 낙동강 방어선 돌파에 어려움을 겪던 북한군은 결국 다른 공격 루트를 찾기 위해 고심하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던 통영으로 진출해 거제도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비 사정권 내에 마산과 진해가 포함되고 해상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부산을 압박할 수 있었죠. 이에 따라 1950년 8월 16일 북한군 7사단 51연대 일부 병력이 고성에서 통영을 공격하기 위해 남하하는데요. 통영의 입구인 원문고개에서 저항했지만 북한군의 박격포와 각종 중화기에 밀리게 되었고 결국 국군은 한산도로 철수하게 됩니다. 이어 북한군의 병력 300여 명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통영은 북한군이 점령하게 되었죠.
해군사령부는 폭이 1km에 불과한 통영의 원문 고개를 탈환하여 북한군을 고립시키겠다는 작전을 세웠지만 아군의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거제도에 해병대를 투입하여 북한의 거제도 상륙을 저지하기로 합니다. 이에 해군 참모총장은 해병대 지휘관 김성은 중령에게 거제도에 상륙하여 통영에서 거제도로 침입하는 적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내리는데요. 1950년 8월 17일 03시 통영에 해병대가 도착하는데요. 김성원 중령은 수색조를 투입시켰고 북한군 650명이 통영 시내에 침입해 박격포와 각종 중화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수색조의 정보를 바탕으로 김성원 중령은 작전 회의를 실시했고 곧바로 해군 본부에 보고를 올리는데요. 통영에 침입한 적은 완편된 일기에 대대로 추산된다. 우리 해병대는 거제도의 긴 해안선을 방어하는 것보다 통영에 상륙하여 적을 섬멸하겠다. 통영에 적을 섬멸한 후 원문고개에서 적의 남진을 저지하겠다. 즉, 거제도 서해안을 방어하는 것보다 통영 반도에 상륙해 적을 섬멸하는 것이 작전상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통영 공격 허가를 요청했지만 해군본부는 김성원 중령의 제안을 거부하는데요. 통영은 미 공군이 폭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해병대는 계획대로 거제도에 상륙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김성원 중령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작전 허가를 요구하는 전문을 보냈고 세 번째 전문을 보내고 나서야 겨우 작전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김성원 중령이 해군본부의 명령에 따랐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해군본부는 김성원 중령에게 해병대와 703함 등 6척의 함정을 통합 지휘하여 통영을 공격하라 명령하는데요. 그렇게 1950년 8월 17일 19시 해군 함정 3척이 통영 앞바다로 이동하여 북한군을 향해 포격을 실시합니다. 수적으로도 열세에 놓인 우리 군이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게 살짝 의아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이는 해병대가 통영 정면으로 상륙하려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기만책이었죠. 북한군은 통영 항구 정면으로 상륙할 해병대를 저지하기 위해 고지에 배치했던 병력을 통영 남해안 일대에 집결시켜서 해안선에 배치하는데요. 그 사이 해병대는 수송선을 이용해 지도에서 통영, 장평리로 이동합니다. 다행히 그곳에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접전 없이 안전하게 상륙할 수 있었죠. 전투 준비를 마친 김성은 부대는 원문고개를 확보해 적의 퇴로를 막고 통영 읍내로 진격해 적을 섬멸하기로 하는데요. 1950년 8월 18일 07시 30분 목표인 원문고개를 점령함과 동시에 통영 전투에서 승패 관건이 되는 망일봉, 그러니까 매일봉이라고도 하죠. 그곳을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북한군은 뒤늦게 해병대가 상륙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망일봉을 확보하기 위해 서둘러 돌아왔지만 소용없었죠. 계속되는 피해에도 북한군은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1950년 8월 19일 15시 40분경 북한군은 다시 통영을 탈환하기 위해 대대적인 반격을 실시합니다. 약 3시간에 걸쳐 580여 발의 포탄을 원문고개에 퍼부었죠. 포사격을 마친 북한군은 10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원문고개로 진격하는데요.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던 해병대는 북한군이 약 300m 이내의 가시권에 들어오자 일제히 사격을 실시합니다. 이와 동시에 바다에 있던 703함에서도 포문을 열어 지원 사격을 해주었죠. 하지만 많은 수의 적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에 해병대는 점차 밀리게 되었고 급기야 진지 내에서의 백병전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빛이 없는 밤이었기 때문에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수 없어 당시 해병대는 상대방의 머리를 만져보고 짧게 깎았으면 북한군으로 간주하고 공격했죠. 이렇게 해병대는 치열한 백병전을 펼치면서 밤을 새웠는데요. 다음날 아침 공중 지원을 요청했던 T6 편대가 날아와 지원 사격을 하자 적은 그제서야 후퇴했죠. 이후에도 북한군은 몇 차례 더 원문고개를 공격했지만 해병대는 그들의 공격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그렇게 통영 상륙 작전은 55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죠. 이 전투에서 해병대는 북한군 469명을 사살하고 83명의 포로를 잡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중기관포 5문, 경기관포 18문,
122mm 박격포 1문, 지프차 2대 등 많은 무기를 빼앗는 대전과를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해병대가 단독으로 수행한 최초의 상륙작전이자 긴박한 순간 벌어진 치열하고 완벽한 전투로 현재까지 높이 평가되고 있죠. 적지에 상륙하고 기동하는 상륙 공격 작전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극히 위험한 작전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남한 북한군을 저지하고 아군에게 대반격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상륙작전은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김성은 부대는 통영 상륙작전뿐만 아니라 6.25 전쟁 당시 여러 작전을 잇따라 성공시키면서 해병대 신화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탈월 작전, 그다음에 경북 영덕 지구 전투, 그다음에 경기 파주의 장단, 사청강 지구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한마디로 수도권 일대를 정말 성공적으로 지켜낸 그런 부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서울 탈환 작전까지 포함합니다. 종횡무진이네요, 그냥. 네, 이 통영 상륙 작전은 사실 굉장히 의의가 있는 작전 중 하나로 평가가 되는데 인천 상륙 작전은 이제 한국군만이 아니고 유엔군과의 합작이었잖아요. 그런데 통영 상륙 작전은 한국군 단독으로 성공시킨 전투였고 게다가 결국은 서울 수복의 계기가 됐다는 거. 그런 점에서 우리 전쟁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솔직히 우리나라 상륙 공격 헬기 이거 만드는 과정에서 MAH 쪽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도입하자. 이건 유명한 헬기죠. 바이퍼. 또 이 얘기도 저희가 또 빼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바이퍼한테 좀 미안해요. 사실은 뭐가 미안합니까, 바이퍼한테? 왜냐하면 도대체. 기본적으로 여기는 애초부터 이제 여러 가지 공격 헬기로서의 명성을 쌓아왔던 것. 여기는 이제 아직 이제 공격 헬기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려는 것. 당연히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퍼, AH-1 코브라, 그거의 최종 개량형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코브라가 육상을 쓸 때는 엔진 하나 갖고 이제 쓰는 모델이 되다가 해병대용으로 오면서 엔진 2개로 바뀌고 그래서 뭐 슈퍼 코브라 이런 것들을 거쳤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나온 형태가 바이퍼인 겁니다. 코브라 쪽으로 시작되는 거였어요? 네, 그렇죠. 코브라 계열이에요. 그래서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16발 이거 조금 좀 애매합니다. 뭐 하여튼 16발. 그다음에 사이드와인더 혹은 스팅어 공대공 미사일 이 각 2발. 그다음에 2.75인치 그러니까 70mm 히드라 무유도 로켓 7발 혹은 이게 무유도 말고 미국판 유도 방식인 APKWS-2 요 유도 로켓 19발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어요. 최대 작전 거리가 685km, 그다음에 전투 행동 반격이 234km로 뭐 작전 방향도 괜찮은 편이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MAH하고 가장 비교가 됐던 게 공격 헬기의 핵심 성능으로 꼽히는 수직 상승 속도가 아닐까 해요. 그래서 공격 헬기는 효과적인 방어 혹은 공격을 위해서는 순식간에 얼마큼 빨리 치솟아 오를 수 있냐. 이 수직 상승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동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뭐 바이퍼의 수직 상승 속도는 14m/s. 그러니까 한마디로 1초 동안 14m로 확 올라간다는 얘기죠. 수리온이나 마리노는 수직 상승 속도가 8m/s 안팎이다. 차이 너무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비난 대상이 됐는데 이 보도 내용 자체가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해요. 저도 그 수치는 기억이 날 정도로 중요하게 뭐 다뤘던 것도 같은데 아니 이게 사실과 다르다. 사실과 다르면 누구 하나는 이거 잘못된 거란 얘기 아닙니까? 어느 쪽이든. 방위사업청 산하의 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에서 2차 선행 연구를 실시한 내용에 따르면요. 자, 마리논 기반의 상륙 공격 헬기와 바이퍼의 실제 수직 상승 속도는 거의 유사하다.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14m/s에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고 해요. 우리 군 조건으로 재보니까 초속 한 10m/s 미만? 그것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요. 10인데 14요. 이건 꽤 격차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용인할 오차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좀 미묘한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 바이퍼의 상승 속도가 마리논보다 빠르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바이퍼 측에서 밝힌 상승 속도 14m/s는
전진 비행을 하며 상승하는 속도, 레이트 오브 클라임이었다라는 거고 예. 반면 마리논의 수치는 수직 상승 속도였다. 버티컬 버티컬 레이트 오브 클라임. 예, 그러니까 바이퍼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네. 우리 MAH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죠. 이 차이라고 당연히 이제 두 개의 속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당연히 없는데 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거 완전 그 카테고리가 다른 이거 스펙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본인들 유리한 대로 가져온 건가요? 아, 제가 모르면서 하는 얘기인데 약간 지금 좀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예. 근데 어떤 사실 말씀, 예. 틀린 말씀이 아닌 게 이 두 개의 속도는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엄연히 스펙에 둘 다 표기를 이제 하는 게 맞고 근데 둘 중 하나만 표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일은 그 속도에 대한 그 전진 또 수직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벨에서 좀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기는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홍보를 잘한 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또 사실은 MAH도 전진 비행 상태라면 초속 14m 상승 가능하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야 이게 어느 기체가 더 나은지 비교하는 건데 그좀 정말 애매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어려운 게 헬기가 보면 굉장히 복잡한 기계입니다. 하늘을 날기 아주 어려운 물건이고 보시다시피 헬기는 이 날개하고 사실은 프로펠러가 하나잖아요, 그냥. 그렇죠. 비행기는 날개가 따로 있고 프로펠러든 뭐 제트 엔진은 따로 있는데 이건 그냥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승, 정지, 하강, 뭐 전진, 후진 이 모든 것을 이 로터 블레이드의 이 각도와 속도를 조절해서 다 맞춰서 움직여야 돼요. 뜰 때는 이제 이 아래로만 추력을 작용해서 이제 수직으로 뜨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다음에 전진할 때는 앞으로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력과 양력이 동시에 발생해서 앞으로 갈 수 있고 뒤로 갈 때는 뒤로 약간 눕혀야 되고 우리 보면 헬기 보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서 막 갈 때 빨리 갈 때는 특히 많이 기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추력과 양력의 균형을 잘 맞춰서 가야 되는 건데 바로 올라갈 때는 수직으로 올라갈 때는 속도가 늘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아래쪽으로 추력을 다 내고 있지만은 양력은 오직 그 추력으로만 얻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근데 앞으로 갈 때는 비행기처럼 앞에서는 공기의 양력을 또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헬기란 거는 운영하기가 쉽지 않고 만들기도 쉽지 않은 건데 근데 또 헬기가 지탱해야 되는 무게는 결국은 이제 헬리콥터하고 탑승자 무기 뭐 이런 걸 다 합친 거잖아요. 때문에 수직 상승 속도를 고려할 때 이 무게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 군이 요구한 그 주 임무 무장을 장착한 상태에서 전진 비행 없이 수직 상승하는 속도는 사실은 마리논 기반의 상륙 공격 헬기하고 바이퍼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내린 결론입니다. 예. 네, 물론 바이퍼가 좋다는 건 인정합니다. 뭐 세계 최강 해병대 헬기라는 평가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MAH와 바이퍼의 성능 차이가 그렇게 엄청 크지 않다는 점. 근데 이 근거가 국방기술품질원의 연구 결과라는 점 반드시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기프번이 또 얘기하는 게 이제 2차 산업연구 당시 이제 분석을 해서 합참하고 소요군 그러니까 해병대죠.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약 30여 명이 참여해서 헬기 임무 효과도 분석을 했는데요. 자, 마리논 기반의 이 상륙 공격 헬기에 비해서 바이퍼가 1.07배, 아파치는 약 1.09배 정도 우수하다. 그러니까 우수한 게 한 10%도 안 되네요. 10%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방어 능력을 놓고 보면은 아파치는 이제 일부 주요 부위, 조종석 이런 부위만 23mm 기관 포탄에 버틸 수 있고 기타 부위는 마리논 무장형이나 아니면 바이퍼, 아파치 모두 비슷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MAH에는 조종사 및 사수의 안전을 위해서 공체, 엔진, 조종석, 블레이드하고 각 계통의 12.7mm 탄에 대한 방호 설계를 적용했다고 해요. 군이 요구하는 기동성, 화력, 생존성 등 제반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설계가 적용됐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이렇게 관심 가지셨던 부분이 이게 좌석 배열, 직렬이라고 해야 되냐, 앞뒤로 앉냐, 나란히 옆으로 앉느냐, 이렇게 병렬이냐, 이런 부분을 또 관심 갖고 계신데 솔직히 이렇게 병렬이면 앞이 넓어져서 이렇게 피격되기가 쉬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었잖아요. 옛날에 베트남전 때 이럴 땐 그런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센서의 시대고 좀 시대가 바뀌어서
사실 MAH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오히려 그 현대전의 특성을 고려한 생존성 향상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위협을 사전에 탐지를 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항전 시스템의 그 중요성에 방점을 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센서가 전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분석 아래에서 MAH에는 전장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각종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병렬형의 경우에는 이제 조종사하고 사실은 무장사 간 사이에 간섭이 있다는 주장이 좀 있어요. 잘 안 보인다. 시야가 가리고.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다는 잘안 보일 수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그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 가능한 타즈, 이거 표적 획득 지시 장비라고 하죠. TADS. 이 탑재로 해결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MAH에는 적이 발사하는 미사일과 레이더 그리고 레이저까지 각각 감지하는 미사일 경보 수신기, 레이더 경보 수신기, 레이저 경보 수신기가 다 장착이 돼 있고, 국산 미사일 교란 투발 장치도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MAH는 그 적의 위협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보이지 않는 원거리에서 또 표적 식별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는 이 조종서 형태하고 생존성 사이에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MAH는 이 멈티와 그 에일, 그러니까 멈티는 맨드 언맨 티밍, 그다음에 에일은 에어 런치드 이펙트라는 최신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유무인 복합체의 멈티는 이제 뭐 익숙하시죠. 근데 그럼 이제 에일이 뭐냐? 이게 뭐냐면 비행기나 헬기에다가 이렇게 드론을 실어 놓았다가 필요할 때만 발사하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기가 이 에일 드론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드론과 헬리콥터가 합동 작전을 펼치게 하는 게 그 MAH가 이 멈티를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MAH가 상륙 작전 구역에 들어가면은 먼저 이 에일 드론을 발사를 해가지고 해서 위험 지역에 그 헬기 대신 적을 딱 찾아내고요. 그래서 표적을 딱딱 찍어내겠죠. 무인기는 이렇게 요 드론들은 MAH에서 사출되기 전에 이 발사 플랫폼 캐빈 내부에 통합된 드론 통제 체계를 통해서 이제 좌표, 배회 고도 이런 거 이제 유지하면서 비행을 하게 되고요. EOIR 영상 센서로 지상을 스캔해서 생성한 영상을 이제 이 MAH 드론 통제 콘솔에 그대로 쫙 보내줘서 자, 이 상황이 전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눈에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예. 저게 뭐 대공무기, 복합 방공체계 이런 거 탐지했으면은 자, 공대지 미사일 청검이나 기관포 20mm로 따라락 해가지고 해서 표적을 제거를 하는 거고요. 뭐 혹은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무기가 직접 목표물에 돌진해서 자폭 공격도 가능하게 이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MAH는 안전하게 상륙 구역에 들어와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자, 무인기 정찰을 통한 전장 상황 인식 능력, 거기다 공격 능력까지 같이 더해지니까 뭐 이렇게 되면 MAH 어떻게 생겼건 간에 이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방금 그 영상 중에서 누가 뭐 RPG 같은 거 쏠라고 하니까 그냥 갖다 그냥 들이박아갖고 그냥 무력화시켜버리는 장면도 있는데, 야, 이거 에일이라고 읽어요, 이걸 에일? 하여튼 일당백의 에일 무인기, 이름도 잘 졌습니다. 에일 무인기. 아, 이거 많이 태웠으면 좋겠는데, 탑재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느 정도까지 태울 수 있을까요? 비어있는 캐빈을 활용하면 9대를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네요. 상당한 전력이 되죠. MAH에 탑재되는 무인기는 한때는 이스라엘 IAI사의 그 자폭 드론인 미니 하피로 알려졌었는데, 하지만 제작사 카이에 따르면 IAI 제품이 아니라 국내 업체가 제작하는 국산 배회 드론 탑재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더 뭐 반가운 소식이네, 국산. 네. 최근 국내에 다양한 형태의 자폭 드론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수소 연료전지 같은 신기술을 사용해서 2시간 내외의 작전 시간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배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kg 내외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런 드론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개발이 되면 정찰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궤도 차량이나 장갑 차량은 충분히 공격할 수 있고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성능을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난 헬기에서도 이런 게 운영 가능한지 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외국 공격 헬기도 뭐 이런 시스템이 뭐 장착되고 뭐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게 이 멈티의 시작을 알린 거는 아파치예요. 아파치가 이제 그레이 이글을 연결해서 그걸 하고 있고요. 근데 바이퍼는 그런 기능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명적이네요. 약간 그러니까 이제 해병대가 거기까지 개발할 돈이 없었던 거겠죠. 그런 거고. 근데 이제 뭐 그 아파치 경우에는 그레이 이글을 통제할 수 있긴 있는데 이제 한 대밖에 통제를 못 해요. 물론 사이즈는 급이 틀리긴 합니다. 그레이 이글은 뭐 거의 전구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감시하고 공격하고 이제 이럴 수 있는 그런 약간
뭐 전구적 성격, 전구작전적 성격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우리 MAH가 추구하는 거는 뭐 전술적 혹은 이제 현장 전투 차원의 그런 멈티를 추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9대 무인기를 동시에 동원해가지고 해서 감시 정찰하다가 유사시 공격까지 같이 한다? 엄청난 장점이긴 합니다. 이거 되면은 상당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MAH와 이 미래에 탑재되는 이 소위 뭐 이 배회 드론, 자폭 드론 이게 어떻게 잘 시너지를 마련할지 이게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진짜로 실전 배치됐을 때 뭐 장점 방금 저희가 뭐 여러 개를 이렇게 다뤘습니다만 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해병대의 그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과 상륙 공격 헬기 MAH는 어디에 실리느냐? 독도급 대형 수송함, LPH-6111 독도함하고 그다음에 LPH-6112 마라도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독도급 대형 수송함은 이제 마리논하고 그다음에 고속 상륙정 LST-2를 장거리 고속 투입하는 소위 강습 상륙함이죠. 네. 이런 상륙함에서 운영되는 헬기들은 환경 특성상 그 좀 정비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배 위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데 MAH하고 마리논은 정비 체계를 대부분 공유하기 때문에 함내 운영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당연히 장점이 있고요. 국산 헬기들의 부품 호환성이 높으니까 획득 비용도 저렴하고 또 조종사나 정비사 양성이나 운용자 교육 훈련의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높고 그리고 원활한 후속 군수 지원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실제로 그 미 해병대가 상륙 기동 헬기 바이퍼를 채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 해병대가 운용하고 있는 다목적 중형 헬기인 그 베놈 때문인데 이 바이퍼하고 베놈의 호환성이 8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여기대로 또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바이퍼 선택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얘기를 하니 또 우리는 또 우리대로 이게 또 그런 또 철학과 비슷한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 우리 MAH는 육군 소형 공격 헬기인 LAH와도 부품 공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 체계 면에서 높은 상승 효과 기대되고 향후에 해병대의 독자적인 운용 인프라 구축 이 부분에 초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MAH가 100% 정답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상륙 공격 헬기가 뭐 단독으로 가서 모든 걸 다 끝내는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MAH가 도입이 되면 또 이렇게 뭐 다른 무기 체계와 이렇게 같이 뭐 협업으로 뭔가 진행할 것도 같은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멀티도 중요하지만은요, 이 헬기가 커버하지 못하는 범위들을 사실은 고정익기들이 좀 커버를 해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혹 나중에 뭐 혹은 해군 항공에 뭐 예를 들어 전투기 전력 같은 걸 되게 결합이 된다면은 그런 것들과 같이 가서 좀 넓은 지역은 전투기들 커버해주고 그다음에 실제 들어가 상륙하는 포인트에 대한 위협 제거는 같이 해주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MAH만을 내세워서 상륙해 들어가는 거는 거의 좀 되게 좀 위험한 행위일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도 초수평선 작전 말씀하셨지만요. 해안선을 지나쳐서 그냥 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호버크래프트 같은 거 이제 공기부양정 위에다가 막 전차 장갑차 세워가지고 딱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차륜형 장갑차 내려가지고 해서 달려 들어가는 게 이제 미국의 그 상륙 작전 방식이었고, 자 그다음에 헬기도 빨리 가려고 사실은 기존 헬기 말고 우리 오스프리 같은 게 개발된 게 사실 그래서 개발된 거예요. 조금 더 먼 거리에서 항공에서 날아가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무장 헬기 하나만 있다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아니다. 다른 무기 체계들과 어떻게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그다음에 상륙 작전을 위해서 얼만큼의 국가 내에 있는 전력을 배분할 것이냐라는 그런 기본적인 질문부터 답을 하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뭐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을 이렇게 보완하는 그런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첫 비행을 앞둔 최초의 국산 상륙 공격 헬기 MAH,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또 당연히 수출도 욕심이 나는데요. 수출이 잘 성사돼서 세계의 바다를 수호하는 그런 공격 헬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뭐 수리온 얘기를 하면 언제라도 약간 가슴에 아려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개발을 해서 최대한 많은 거를 줄 수 있는 유럽 회사하고 협력을 했는데 이 유럽 회사들이 협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는 많은 시스템들을 미국 시스템에 바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어려움 때문에 막 진동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해결한 게 저는 정말 우리 개발하시는 분들이 진짜 거의
진짜 피와 살을 갈아 넣어서 이만큼 그나마 온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MAH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기체를 개발해서 다시 한번 한다고 하니 아마도 이제 그동안 못 풀었던 한들 조금 몸잡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체 문제들까지 다 잡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는데요. 참 좀 그렇게 잘 잡아내셔서 진짜 세계 누가 봐도 뭐 저거는 무슨 어디 파생기 중에 어디에 무슨 자손이야가 아니라 야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헬기를 잘 만들어냈네. 그리고 그거를 거기에다가 무기까지 이렇게 잘 결합했어? 뭐 이렇게 좀 약간 감탄이 나오는 좀 그런 체계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뭐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20몇 대 사면서 뭐 예산도 조금 주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너무나 죄송할 뿐입니다만 하여튼 힘내주십시오. 예. 우리 한국 전쟁 때도 아까 얘기 나왔던 통영이나 또 인천 상륙작전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나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북한을 포함해서 우리가 스스로 감행하는 상륙작전이라는 상황이 반드시 벌어질 것이다라는 점이 이제 다른 내륙국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입장에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 상륙 기동 헬기나 상륙 공격 헬기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상륙작전에서 우리가 손실을 입지 않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 전술 그리고 무기 체계의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번에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해병대원분들이 타실 거고 또 작전에 쓰실 거기 때문에 정말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정말 완벽에 가까운 기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KFN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업 또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